오늘은 기판력 계속 이제 봐요. 기판력. 저번 때 제소금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까지 아울러서 사건의 동일성 때문에 이야기를 펼쳐왔어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은 기판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건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다는 것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종국 판결에 대해서 뭐 항소가 없다든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상고했는데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더 다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확정이 되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 확정됐다라고 하고 그것에 따른 이제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해서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생긴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죠.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이 확정된 판결의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가 등장했을 때 이 후소가 기판력이 있게 되는 판결로서 이 후소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가 이론적으로는 되게 막 나뉘면서 복잡해요. 모순금지설이라는 기판력의 어떤 본질에 관한 반복금지설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소송은 앞 사건에 대해서 모순된 것을 금지하려는 게 기판력의 어떤 본질이다. 이 반복금지설은 반복을 금지하는 거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막 있는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와닿지 않는 그런 막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또 처리가 갈려요. 실제 실무는 모순금지설의 처리인데 앞 사건이 승소 판결이었으면 두 번째 사건은 모순된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판단을 갖고 오지 않아야 되니까 소를 각하해요. 부적법 각하. 앞의 사건이 원고 패소, 즉 기각 판결이었으면 원고 기준으로 기각 판결이죠. 두 번째 사건을 똑같이 기각시켜야 된다가 모순금지설의 후소의 처리예요. 반면 반복금지설은 앞 사건이 승소이든 패소이든 상관없이 두 번째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켜요. 그러니까 본안까지 안 가고 소송 요건으로서 취급해요. 그러니까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소송 요건 중에 소극적 소송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는 적극적 소송 요건이 있고 소극적 소송 요건이 있어요. 적극적이란 말은 예컨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관할 건 있는 법원에 냈었어야 된다든지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든지 당사자 적격이 있었어야 된다든지 소의 이익이 있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소송 요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극적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없을 것, 즉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이 이제 후소에 대한 소송 요건으로서 소극적, 없을 것이니까 반복금지설에 의하면 소극적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모순금지설에 의하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승소일 때는 후소가 소각하되지만 전소가 패소 판결일 때는 후소를 기각시킨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소송 요건으로 이게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추상적 논의고 복잡해요. 학설은 오히려 반복금지설이 더 주류예요.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앞 판결이 뒷사건에 뭐 이런 모순금지설이든 반복금지설이든 영향을 주는데 앞 사건에 어느 게 뒷사건에 영향을 주느냐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앞 사건에 판결문을 예를 든다면 무슨 맨 민사부, 뭐 원고, 피고 물론 여기 사건 번호가 있고 판결문을 보면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한 날 써주고 판결 선고일 써주고
그다음에 주문 쓰고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이게 소장으로 치면 당사자가 있고 요 주문이 소장으로 치면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법원에. 그다음에 우리가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 원인을 쓴다. 이게 소장의 기본 틀이죠. 당사자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해서 소장을 제출한다가 우리가 조문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한 248조, 249조 시작 조문에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사소법 조문은 247조까지가 민법으로 치면 총칙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모아놓은 조문이고 이제 248조부터 제1심 절차에 대한 이 소장을 제출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조문이 다시 한번 또 펼쳐져요. 그때 248조 소장을 제출한다. 249조의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된다 해서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서 당사자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까지 해서 이렇게 기재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돼야 된다라고 조문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그러니까 판결문의 기재는 오히려 총칙 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의 흐름이 뭐 248조, 249조처럼 이렇게 간다면 그 소장에 대해서 쭉 흐름에 가서 뭐 그 뒤에서 뭐 판결 이런 조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판결은 총칙의 조문에서 또 펼쳐져요. 뭐 190 몇 조 이렇게 가서 보면 네, 조문이 펼쳐져요. 198조인가 한번 보세요. 종국 판결이라고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기서 198조 뭐 여기서부터 판결이 이렇게 종국 판결로 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문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198조의 종국 판결부터 이제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에는 당사자와 이제 주문과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재되는데 이 판결문 중에 우리가 후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관적 범위로서는 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친다. 조문은 218조인데 218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은 저번 때도 설명했죠. 자기 주장을 펼쳐서 그것에 따른 책임으로서의 결과로서 판결을 받는 건데 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이 판결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게재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 예외로 뭘 가르쳐줬어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내고 원래 그 채권의 주인인 그 채무자는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눈으로 우리가 봐보세요. 채권자 대의 소송의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원고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그 채무자는 빠지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죠. 지금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해해 보세요. 원래 정상적인 소송이었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돼서 자기 채권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지금 채권자 대의권의 요건을 갖춘 어떤 채권자가 등장해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등장해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지금 원고로서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인 채무자는 이 소송에서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도 218조 3항이 그런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조문을 갖고 있고 다만 판례는 한정적으로 알았을 때 이런 소송의 채권자 대의 소송의 진행을 알았을 때 한해서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미 몇십 년 전인 75년도에 나온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조문대로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것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조문대로 한다면 그냥 판결의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생긴다라고 하지는 않고 알았을 때 하나여 생긴다,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보세요.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가 제3채무자인데 특이하게 그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건데 그건 주관적 범위에서 확장되는 상황이죠. 원래는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런 요 판결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에서만 미친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사람, 이것을 원고를 갑이라고 하고 피고를 을이라고 하면 이 판결은 병하고는 상관없다가 상대적 효력이라는 원칙이죠. 그런데 이 병이 만약에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라면 이 경우는 지금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 즉 병이 을을 상대로 2차적인 소송을 내면 이거 기판력에 알았을 때 판례대로 한다면 알았을 때 한해서이지만 기판력을 받게 되는 이런 주관적 범위의 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이 주문 중의 판단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문 중의 판단에 객관적 범위는 216조에 보면 이 주문 중의 판단에, 그러니까 주문의 판단은 뭐겠어요? 원고가 승소했다면 만약 어떤 금전적인 청구라면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청구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은 그렇게 주문이 나와요. 물론 뭐 이자라든지 지연 손해금까지 부대 청구가 뭐 계산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 다음에 원고 청구가 기각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뭐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 거냐면, 예컨대 대여금 청구일 때는 대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온 거고, 손해배상 청구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고에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럼 대여금 청구에서 대여금 청구의 결론인 대여금 청구권이 적어도 언제 시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시적 범위죠. 여기에 변론 종결일이 쓰이네요. 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 범위에 관한 거죠. 시적 범위. 지금 이 주문 중의 판단이 객관적 범위에 관한 거고, 이 시적 범위에 관한 거는 민사법부 조문에 적극적인 조문은 없지만 집행법의 44조의 집행법 44조에 보면 청구 이의소라는 게 있어요. 청구 이의소. 이런 조문이 하나 관련된 조문인데, 즉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변론 종결 시에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면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 채권이면 손해배상 채권의 부존재가 법원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그러니까 대여금이든 손해배상 청구든 갚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황으로 결론이 지금 내려진 건데, 그게 갚았기 때문이든 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든지 대여금의 경우라면 원고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전에 면제해줬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던 그 이유는 변제인지 소멸시효인지 또는 면제된 건지 등은 이 원고의 청구가 변론 종결시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유는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가 216조 1항의 원칙이에요. 216조 1항을 보면 판결은 주문 중의 판단에 한해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문 중의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 중의 판단, 주문과 대비되는 것은 이 주문, 결론,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고에 돈 빌려준 게 일단 인정된다. 애초부터 원고에 돈 빌려준 게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나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항변까지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인과 항변을 이야기했는데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대여금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가 주장을 돈 빌린 적 없다라는 게 부인에 의해서 그게 맞아떨어지면 그냥 변제라는 얘기, 소멸시효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대로 기각되죠. 그런데 이번은 일단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즉 소비대차 사실은 인정된다. 그 다음에 항변으로 뭐가 나와요? 갚았다. 또는 시효가 완성됐다. 뭐 면제해줬다. 그 경우에 증여받았다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고 주의하라고 그랬죠. 증여받았다는 것은 소비대차와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항변은 갚았다, 시효가 완성됐다, 또는 면제해줬다, 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자기 채권을 제공하면서 상기하겠다 등등의 방어 방법을 펼치는데, 이 방어 방법은 실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지금 말한 마지막 말한 상계만은 216조 2항이 뭐라고 그래요? 216조 2항이 상계의 경우는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그게 저번 때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했던 좀 복잡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6조 2항이 상계의 경우는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기판력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제공해서 상대방의 즉 원고의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소구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채권을 제공해서 그럴 때 자동 채권이라고 하고 원고의 채권을 그럴 때는 수동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동 채권은 방어 방법으로 지금 행사된 것이지만 그 판단을 받은 과정에서 존재하냐 아니냐 해서 원고의 소구 채권에 대한 소멸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과정에서 결론은 상계의 경우도 상계에 제공한 자동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다른 쟁점 없다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각된다라고 그랬죠. 그 저번 때 시간 마지막 그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고가 상계하겠다라고 제공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쟁점 없다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용되겠죠. 그러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인데 상계 경우만은 이유 중에 나타났던 것이 판단이 영향을 후소에 상계 채권을 이제 직접 행사하려고 청구로 자기 채권을 직접 행사할 때 기판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타부타 앞사건에서 자기가 자동 채권으로 상계에 제공한 채권의 존부가 판단받은 게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일반적인 방어 방법은 이유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데 상계의 경우만은 그 채권은 2차적으로 벌리려고 하면 걸려버려서 낼 수가 앞에서 판단을 없다라고 됐을 때는 피고 입장에서 낼 수가 없는 거고 앞에서 오히려 상계에 제공한 채권이 인정됐다고 해서 원고 청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싸움이 없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기각되니까 열받아서 그런지 2차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입장에서 그 상계에 제공한 채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을 때 그게 걸린다라는 거죠. 앞에서 한번 판단받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로 하는 게 막 지금 빨리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원고 청구가 왜 기각됐어요? 상계에 제공한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고 그 주문의 판단은 뭐예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대로 한다면 그것만의 어떤 판결이 이제 확정돼서 그것에 대한 따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원칙인데 상계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주문 중의 판단이지만 아까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라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상계에 제공한 자동채권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판력에 걸린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이번은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게 아니라 원고 청구가 인용됐어요. 왜 인용됐냐면 피고가 상계항변까지 했는데 상계항변한 것이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다른 쟁점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원고 청구를 인용했을 때 누가 2차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기판력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요. 설명해봐. 다시 어떤 상황이냐면 원고 청구가 이번은 인용됐어요. 그 인용되는 과정에 상계항변이 피고가 했지만 상계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쟁점이 없다고 했을 때 원고 청구가 인용됐어요. 그랬을 때 누가 다시 한번 이 상계에 제공한 자동채권 갖고 한번 2차전을 벌릴 가능성이 있게 돼요. 피고가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쓱 요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고가 돼서 원래 원고를 피고로 삼아서 자동채권 그 자체의 청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이게 216조 2항에 의해서 기판력에 걸린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됐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해결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청구 이의소, 요 집행법에서 이거예요. 이 변론 종결 시점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미 대여금 청구는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예컨대 1억 원을 갚아야 된다면 원고 손을 들어준 거고 원고 청구가 기각됐을 때는 피고 손을 들어줬는데 예컨대 원고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피고가 개기고 있어요. 다시 그 판결을 부정하는 어떤 식으로 개기고 있냐면 갚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청구에 대해서 판결의 그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에
그것을 갖다 부정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시적 범위는 이 판결이 딱 잘라서 이제 더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적까지의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시적 범위는 변론 종결시까지니까 피고가 변론 종결시 이후에 내 딴에는 갚았는데 그래서 저번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피고가 갚았기 때문에 온 거가 판결이 내려진 시점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해줬지만 그 뒤에 갚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판결문을 찍거나 뭐 장롱에 넣어두고 그냥 추가적인 행위를 안 한다면 싸움이 날 일이 없는데 예컨대 피고 입장에서는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원고는 그 나중에 판결 이후에 갚았다고 한 부분은 별건의 어떤 것을 갚았다든지 전혀 자기는 받지도 않았는데 갚았다고 주장한다든지 해서 자기는 판결 갖고 가서 판결대로 돈 받겠다라고 했을 때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 변제했다라는 게 변론 종결 시 이전에 변제했다라는 것은 이 판결이 내려준 판결을 뒤집는 행위이잖아요. 그죠? 근데 변론 종결 시 이후에 갚았다는 것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문이 나타내주지 않는 시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야겠죠. 이해되겠어요? 그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변론 종결 시 이후에 갚은 것 갖고는 청구 이의소로 그 앞 판결의 판결을 깨는 행위가 인정되겠죠. 2차적인 청구 이의소라는 게. 그런데 자기 말, 피고의 말이 변제 시점이 변론 종결 시 앞 판결의 변론 종결 시 이전 시점에 갚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따지는 것은 일체 봉쇄를 해줘야겠죠. 왜? 앞에 판결이 언제 것까지는 갚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갚아야 되는 결론에서 변제한 것을 전제로 갚는 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서 갚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판결의 결론인 갚아야 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회방 놓는 식의 이런 2차적인 것은 싸움은 막아줘야겠죠. 그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가지고 변론 종결 시 이후에 그 판결의 결론을 어떤 번복시키는 무시하는 행위는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 판결이 나타내주는 시점은 변론 종결 시점까지 해서 갚아야 된다. 피고는 원고한테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뒤 상황을 갖고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제는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까지를 막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판결이.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벌어진 상황 갖고 다투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소송 형태고 이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변론 종결 시 이전 것까지는 그 판결이 딱 결론을 내려준 거잖아요. 니네 이제 관계는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줬는데 변론 종결 시 이전 상황을 막 들먹이면서 이 판결의 내용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걸린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 종결 시 이전 상황 갖고 청구 이의소를 내는 것은 안 된다. 기판력에 걸린다. 그렇지만 변론 종결 시 이후 상황을 갖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뭔가 대드는, 그래서 그 소송 형태가 청구 이의소예요. 청구 이의소를 거는 것은 문제가 상관없다. 청구 이의로서 가능하다. 즉 청구 이의소의 이의의 대상,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변론 종결 시점 이후의 상황을 갖고 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 이후 사유를 갖고 뭐라고 따지는 것은 이의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 판결이 다시 이제 시적 범위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앞 사건이 결론을 내려줬는데 예컨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게 인정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게 인정됐어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쳐보세요. 즉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매수인은 대금을 안 치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받겠다고 매매 계약에 따른 그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는데 거기서 피고가 왜 이 대금을 안 치르냐면 매매 계약에 내가 무슨 착오를 일으켰다. 매매 계약이 네가 나한테 사기친 것 때문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다라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게 깔려 있어서 대금을 안 치르고 있다가 지금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뭐 좋은 물건이라서 내가 1억 원 값어치가 있다 해서 샀는데 실은 네가 거기에 무슨 지하철역이 생긴다 그러니까 1억 원에 사라고 해서 팔아놓고서 지금 보니까 지하철역 생기지도 않고 사기당했다. 아니면 내가 뭐
착오를 일으켰다. 물론 그 착오에 대한 취소가 민법에서 할 수 있으면 동기의 착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싸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원이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착오 사유가 있다든지 없다든지에 따라서 어떤 판례를 내려주는 싸움을 거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취소 사유 같은 것을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판결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과 유효함을 인정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 때문에 대금을 줘야 된다고 내렸는데 지금 와서 쓱 거기에 취소 사유 있다라고 즉 사기나 착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판결 이후에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왜 이게 문제되냐면 취소하겠다라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 계약을 해제 사유가 있어서 해제하겠다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지금 단계에서 행사하는 건데 그것을 애초에 매매계약이 성립과 유효 등을 따질 때 주장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그래서 주장했으면 가타부타 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취소권을 행사하겠다. 해제 사유가 있으니까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행동을 펼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지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랑 가능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시점으로 보면 변론 종결 시 이후 시점이니까 원래 판결이 내려준 상황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하나 또 반대 입장은 애초에 그런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 실권효 그러니까 차단효 내지는 실권효라고 이제 시적 범위에 관해서 나오는 그 개념이 있는데 실권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었어야 된다. 취소권 해제권을 의사표시는 지금 변론 종결 시 이후 시점에 하니까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사는 사실상 변론 종결 시 이전에 했었어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행사하겠다라면 차단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실무는 차단된다라고 그래요. 취소권 해제권의 행사를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차단된다. 애초에 매매계약의 유효, 성립 막 이런 거 싸우면서 매매대금을 내놔라라고 할 때 가타부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안 내는 이유로서 자기가 대금을 치르지 않는 이유로서 취소됐다든지 해제되면 일단 그 관계는 소멸하니까 대금을 치를 의무는 없죠. 뭐 2차적으로 뭐 자기가 취소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 물건 돌려주면 되고 뭐 손해가 서로 있으면 손해배상의 문제로 뭐 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가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 치를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 싸웠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취소권 행사하겠다. 해제권 행사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실무의 입장인데 학설은 그 경우에 차단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차단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 논거 등은 교과서에 자세히 써 있어요. 반면 같은 형성권이라도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은 좀 달라요. 좀 아까는 취소권, 해제권을 지금 단계 와서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의 문제인데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사법시험 같은 데는 그게 자주 나오는데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은 결론만 일단 실무적인 결론만 말하면 그건 지금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차단되지 않아요. 상계권이랑 건물 매수 청구권은 지금 단계에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취소 해제권은 원래의 계약을 무위로 돌리려는 방어로서의 어떤 형성권 행사인데 상계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원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자기 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 거예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토지를 빌려주고 상대방이 토지를 빌린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세웠는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거기에 설치된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라고 했을 때 그 철거 비용의 경제적 비용 등등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그 건물의 주인은 토지를 돌려줘야 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건물을 졌는데 이 토지만 돌려주려면 이 건물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건물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있는 채 토지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빌려서 건물을 우리가 거기다가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은 보통은 조금 불안불안하니까 보통은 건물을 세우려면 자기가 땅까지 사서 건물을 세우는데 보통은 땅은 빌리고 건물은 자기가 빌린 사람이 짓는다는 것은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제대로 된 집을 지으면 나중에 토지 돌려줘야 할 때 건물 때문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건물을 짓겠다면 보통은 땅까지 사야겠죠. 아니면 땅 살 여력 없으면 건물도 짓는 것보다는 건물까지 젖어 있는 걸 빌리겠죠. 보통은 빌리겠죠. 근데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땅을 빌리고 거기다 건물을 져서 음식점 같은 걸 하고 있다든지 주차장 같은 가건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임대차가 갱신되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돌려주는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했어요? 이 건물. 원고 입장에서는 땅 주인은 건물 놔둔 채 땅만 돌려받는다는 게 생각이 되겠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땅 돌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 어떻게 해요? 하여튼 설명 실패. 확 뺐어. 그럼 토지만 확 빼면 건물은 그러니까 어떤 소송 들어가야 돼 결국. 토지만 반환받는 소송은 실질적으로 100%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은 그 땅 주인이 어떻게 들어가? 건물을 철거하고 땅 반환받겠다. 토지 인도. 그래서 그 소송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들어가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민법 배운 지식에서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 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건물 주인한테 어떤 권리를 하나 주고 있어요?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피고가 막바지에 토지 인도에 대해서 아직도 임대차가 갱신돼서 유효하다든지 해서 건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방어를 펼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그러니까 토지를 돌려줘야 된다면 이 건물의 이제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문제에 봉착하니까 거기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런 단계로 방어를 펼칠 거라는 거죠. 이런 건물 매수 청구권은 아까 상계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싸움에서 제출을 안 했더라도 그럼 애초에 제출 안 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건물을 이제 그 판결문에는 주라고 토지를 인도하라. 토지 인도 청구에서 이겼던 원고가 즉 토지 임대인이 토지를 순수히 줬으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토지가 제대로 지금 반환되지 않으니까 인도에 대해서 집행 같은 단계에서 가서 강제로 토지를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가 이제 쓱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 이제 철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보죠. 건물 철거 부분. 거기에 건물 철거에 대해서 피고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돼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은 아까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인이었는데 건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서 이 건물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니까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로 넘어가요? 토지 임대인한테 건물이 넘어가고 그 대신 토지 임대인은 토지 임차인한테 건물값을 지급해야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가 체결된 거예요. 건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에 의해서 효과가 뭐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두 당사자 사이에. 그러면 아까까지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주인이었는데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건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니까 오히려 토지 임대인이 건물 매수인이 되는 거고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건물 매수인한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건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건물 매도인한테 이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건물 매수 청구권의 그 행사에 의해서 원고의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피고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되고 원고가 건물 이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인도 청구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성명권과 관련해서 청구 취지의 성명이라는 부분에서 앞에서 그런 판례가 하나 95년도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지금 기판력에서는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잠깐 언급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판력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때 소송에 지금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소송에서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 원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냐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그 건물 철거를 가지고 피고한테 철거시키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게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뒷박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의 문제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은 괜찮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상계와 건물 매수 청구는 왜 괜찮느냐? 애초에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뒤늦게 뒷북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해서 인정되더라도 이것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자기 어떤 방어를 펼치는 거니까 그것은 차단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취소권, 해제권은 그 원고의 청구가 들어온 매매계약 그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방어니까 애진작에 같이 소송했을 때 싸움을 벌렸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벌리다가 지금 와서 벌리겠다라는 것을 차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원래 원고의 그 기본 계약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는 아니고 그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뒤늦게 해도 그것 자체를 여기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건 인정되되 나는 내 나름대로 상계하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특이성을 해제권, 취소권, 해제권과 달리 건물 매수 청구권,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시적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시적 범위 얘기해 줄게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2차적으로 피고가 문제 삼는 게 청구 이의 소송으로 나타나는데 그 청구 이의 소송을 하게 되는 이의의 원인이 예컨대 취소됐다. 해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으로. 반면 상계,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애초에 판결을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되겠어요?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차단이 되는데 변론 종결 시의 시적 범위로서의 의미는 변론 종결 시점까지 했었어야 되는 어떤 펼치는 싸움의 내용을 뒤늦게 뒷북치는 것은 차단된다. 근데 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소송 형태가 청구 이의소로 등장하는데 그 청구 이의소의 이의 사유는 애초에 변제했는데 왜 그러냐? 이건 이의 사유가 안 된다. 그런데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변제했다. 이런 건 이의 사유가 된다. 그다음에 특수하게 이제 변제라는 거의 일반론에서 이제 나가서 상계권을 행사한다.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 뭐 등등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형성권을 지금 변론 종결 시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의사표시로서는 변론 종결 시인데 아까 처음에 출발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청구 이의를 하는데 변론 종결 시 이전에 변제 사유를 갖고 청구 이의하는 건 안 된다.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이 변제한 것은 원래 판결이 내려준 결론을 뭔가 해치는 것은 아니다. 시점상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형성권의 행사로서의 의사표시를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괜찮은 거냐 했더니 그것은 형성권의 의사표시는 변론 종결 시 이후이긴 하지만 애초의 싸움을 갖다가 뒤집는 이런 결론을 이런 방어로서의 이의 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나가서 상계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은 취소 해제권과 달리 이것은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실제 애초에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더 나가서 이제 이거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예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애초에 이제 원고가 금융권 같은 데가 이제 돈 빌려줬다가 돈을 이제 받아야 돼요. 원래 빌려간 사람 등이 이제 피고를 상대로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이제 뭐 제2금융권이나 돈 빌려준 이런 데서 소송을 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 빌려간 차용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소송 낼 때 누구 상대로 내야 돼요? 그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인 상대로 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연히 죽은지 모르고 피고 상대로 원래 빌려갔던 사람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냈다면 이 소송이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요. 원래 돈 빌려준 관계를 그대로 소송 날 때까지 피고로 삼아서 냈더니 실은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뭐 사고로 죽었던 뭐 고령으로 죽었던 죽었어요. 빌려간 사람이. 그럼 죽었으면 죽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내야겠어요? 여러분 실제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상속인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니까 그 피고를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야지. 만연히 죽은 사람을 상대로 내면 그 사건은 뭐예요? 죽은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소송에서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소송에서 그런 사람을 의무의 주체인 피고로 삼아봤자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판결을 얻어봤자 뭐겠어요? 죽은 사람 상대로 판결을 받아봤자 어디 가서 어떻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사자 능력이 결여해서 실제하지 않는 사망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냈으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만약에 그게 그대로 끝끝내 가면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즉 의무 이행해라 권리가 있다 이런 판단까지 못 들어가고 부적법 각하시켜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시키는데 그것을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자 죽은 자 이름으로 명의로 낸 소송은 이제 그대로 간다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상속인을 상대로 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요까지는 기존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죽은 자가 당사자냐 그 아들들 상속인이 당사자냐라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확정을 죽은 자 말고 소가 죽은 자를 상대로 냈지만 실질로 봐서 아들들, 상속인 등을 당사자로 확정해줬으면 당사자 능력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기서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죽은 자로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소송이 되는 거고 아들을, 상속인을 당사자로 확정하면 괜찮게 되는데 그런 영역이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능력을 둘러싸고 사자 명의 소송이라는 영역이 당사자 확정 부분에서 한번 나와요. 일단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 이번에 얘기하려는 것은 아들을 상대로 상속인을 상대로 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게 상속에서 좀 찜찜해서 한정 승인을 했다. 뭐 이런 싸움을 벌려요. 그러면 한정 승인 한 게 그 소송의 와중에 맞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친상법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정 승인이 되면 어떤 거예요?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인가 뭐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하면 그 채무가 상속받는 적극적 재산의 범위에서만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1억 원인데 이 사람이 한정 승인했으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상속 재산만 받았다면 3천만 원만 물어주면 되지 1억 원 다 덤태기 쓰는 건 아니죠. 근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안 한 척하면 물어내야겠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상속 포기는 전부 다 자기 안 받겠다고 하면 1억 원 안 물어줘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정 승인했다. 상속 포기를 했다 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1억 원 다 갚아야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1억 원 받으러 왔더니 이게 이제 와서 그때 내가 실은 한정 승인 했었다. 법원에 한정 승인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지금 봐라. 나 그때 시점에 한정 승인 한 거다. 그때 시점에 내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한 거 있다라고 이제 뒷북치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 여기서. 그랬을 때 판례는 한정 승인은 뒷북쳐도 된다 이거예요. 상속 포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둘 다 뭔가 지금 상속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갖다가 떨치는 뭐 이런 거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한정 승인은 뭐예요? 채무를 갖다가 떨치는 게 아니라 책임만 떨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책임과 채무 이런 거 구별해요? 한정 승인은 뭐예요? 책임 부분만 떠맡지 않는 거지 그 채무 자체는 인정되는 거예요. 즉 1억 원이라는 채무가 원래 있었는데 자기가 한정 승인한 것 때문에 책임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만 자기가 맞는 거다. 상속 포기는 뭐겠어요? 아예 채무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채무. 그러니까 책임과 채무 구별하겠어요, 여러분이? 한정 승인을 한 효과는 채무 자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영역에서의 문제고 상속 포기는 아예 채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애초에 그러니까 채무 채권 관계를 논하는 단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한정 승인은 채권 채무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책임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와서 채권 채무를 건드리는 개념은 아니니까 한정 승인은 지금 와서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게 실무의 입장이에요. 물론 학설은 다 지금 논란이 있어요. 지금 학설은 논란이 있는데 실무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정 승인은 변론 종결시 이후 시점에 이제 와서 애초에 한정 승인 했다라고 하면서 다투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애초에 뭐 책임이 3천만 원 한도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끝날 텐데 그때는 그런 말 안 해서 다 받는 줄 알고 있다가 원고가 지금 와서 받으려고 했더니 자기 한정 승인했다라고 피고가 하는 것의 행동을 인정할 것이냐 해서 한정 승인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걸리지 않는다. 차단되지 않는다. 반면 상속 포기는 차단된다. 애초에 했었어야 된다. 상속 포기했다라는 사실을 애초부터 주장해서 자기가 상속 포기했는데 왜 나한테 받으려고 하느냐. 상속 포기가 되면 뭐예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받아라라는 취지로 나는 상속 포기했다.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라는 취지의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뒷북을 치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단되느냐 부분에서 차단된다. 기판력에 걸린다의 실무적인 경향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게 시적 범위에 관한 거고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시적 범위의 얘기가 됐고요. 객관적 범위는 216조의 조문이네요. 그래서 주문 중에 판단에 기판력이 미쳤다 그랬죠. 이 주문 중에 판단인데 예외적으로 상계의 경우만은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그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동채권으로 제공하면서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가타부타 결론이 인정되든 안 되든 내려진 결론이 기판력이 생기니까 2차적으로 자기가 상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받겠다라는 청구를 낸다든지 거꾸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상계 정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부존재식으로 무너뜨리는 2차적인 소송을 확인의 소송을 내는 것은 기판력에 걸린다의 이야기가 상계의 경우에 기판력이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됐죠? 216조가 1항과 2항이 있네요.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상대적 효력이 원칙이다. 그런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해서 이제 주관적 범위에서 처음 또 용어가 하나 나와요. 218조 1항에 보면 상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하면서 218조 1항의 조문에 연이어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조문이 따라붙어요. 이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 잘 보세요. 판결이 이 물건에 대해서 인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인도 청구 소송에 내려서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에 쓱 이것을 갖다가 제3자한테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피고한테 받으려고 했고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미친다고 했을 때 제3자한테는 이 판결문이 제3자의 이름에 피고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당사자 사이에 미치니까 갑과 을 사이에 미치는데 이 을이 변론 종결 이후 시점에 병한테 쓱 넘겼어요.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병한테 넘겼어요.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요? 을은 갑한테 이 물건을 인도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쓱 넘기니까 을은 빠져나가고 이 병이 지금 현재 주인이에요. 이 물건에. 그럼 갑이 병한테 너 이 판결문에 이렇게 갚으라고 했으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내놔라 했을 때 병이 혹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판결문에는 어디 내가 너한테 주라는 말이 있냐? 을이 주라는 말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거 생트집이냐? 라고 병이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 갑은 벙찌잖아요. 갑자기 열심히 싸웠는데 해서 이겨서 인도받을 수 있는 거가 생겼는데 을이 쓱 판결문이 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무리 이유지구 상관없이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팔았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병한테 파는 것 자체를 판결문에서 그 상황까지가 감안돼서 가타부타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시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판결문은 변론 종결 시까지 상황 갖고 판단을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판결문에 담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을 판결문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이 판결문이 기껏 열심히 싸워서 이긴 원고 입장에서 보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병을 뭔가 이 판결에 얽매이게 하는 이런 생각을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된다는. 그럼 모든 어떤 경우나 그러냐? 그건 아니고 이 판결의 실효성 확보와 이 제3자는 제3자대로 또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니네 판결 싸움과는 아무 상관없이 샀는데 니네가 싸운 판결에 왜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변명도 없이 이렇게 거기에 걸려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제3자 입장에 그것을 이 용어로 표현하면 내 표현으로 하면 절차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양쪽 측면이 있어요. 판결이 휴지 조각이 안 되려면 그 사람을 올가매야겠어요. 그러니까 판결의 어떤 이 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실효성 확보라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하나의 측면과 한편 이 사람은 지금 난데없이 그러니까 패소해가지고 인도하라는 패소의 싸움은 누가 벌린 거예요? 을이 벌렸잖아요. 을이 벌렸는데 지금 원래 판결의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판결이라는 것은 내 논리에 의한 뭐예요? 반드시 필수적 변론을 거쳐서. 그럼 변론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억울함 주장을 펼치는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결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펼친 결과로서 자기가 뭐 좋든 나쁘든 자기 충분히 억울함 하소연했다가 법원이 어떤 공권적 판단에서 내려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은 뭐예요? 그 판결에 하등 자기 주장을 펼치기에는 시점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판결의 실효성 확보 때문에 무조건 이 판결의 효력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제3자 입장에서 하나 생각해 줄 게 뭐예요? 자기의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적 보장이 과연 충실히 충족됐는지, 또는 그런 절차적 보장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뭐 그런 건지, 단순히 그 물건을 갖다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을하고 거의 한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절차적 보장을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전혀 상관없이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 판결에 대해서 자기 주장도 펼치지 않은 그 시점 이후에 샀다는 그 상황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쪽의 절차적 보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을 포착함에 있어서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거와 그 제3 절차적 보장을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비교 형량하면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올가맬 거냐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줌에 있어서 의 이론적 근거 때문에 교과서의 서너 페이지에 장황한 여러분이 이론적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속가내기 위해서 그 제3자를 일단 시점상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있지만 이 승계인의 범위에서 속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뭐 제시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론의 근거.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듯이 원래 청구와 물권적 청구면 대세적인 효력이 있고, 채권적 청구면 대인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대세적 효력은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물권적 청구권으로 청구가 들어간 것은 이 피고가 넘어갔을 때도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가기가 쉽죠. 반면 원래 청구가 순수한 채권같이 대인적 효력에 그치는 거라면 함부로 제3자를 엮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래의 원고의 청구가 속성이 뭐냐, 뭐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이런 거 갖고 한번 솎아보려고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것은 원래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그 무효 갖고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107조 108조 거기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 무효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매매 계약을 해서 무효여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이 무효 여부에 대해서 통정 허위 표시 등을 모르고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선이면 이 무효에 의한 효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두 당사자 간은 무효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았다가 파는 식으로 했지만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원래 가짜였고 가짜로 판 것처럼 했으니까 통정 허위한 거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이제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영문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통정 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선의의 제3자를 보장하는데 이 반환해야 돼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판단돼서 반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그 뒤에 선의의 제3자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부분에서
통정 허위 표시의 선의의 제3자를 충실히 민법적인 그 상황을 구현해 주려면 반환할 필요 없어야 되죠. 쟤는 통정 허위 표시라서 무효이지만 이미 이 사람이 그 뒤에 샀으면 이 두 당사자 간의 무효 때문에 뭐 나중에 손해배상 돈으로 물어줄지 어떨지는 문제지만 이 물건을 내가 이 사람한테는 달라고 할 수 없겠다. 당사자 간에서만 무효고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3자를 살려줄 수 있는 선의의 제3자라면 그때는 변론 종결 후에 제3자가 등장한 경우라도 그 제3자를 승계인으로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에서 아니라고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등에 의해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 원래의 청구의 속성이 뭐냐. 그다음에 제3자가 그것을 취득하게 된 과정에서 뭐 실제법적으로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방어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 즉 방어 방법이 있었을 때는 판결의 효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이론 구성을 하면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한 어떤 범위를 포착하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론만 얘기해 준 것에서의 핵심은 실제 어떤 경우가 그 되느냐를 위한 근거로서 교과서에 막 설명이 됐는데 큰 이익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판결의 실효성 확보와 그 자체의 방어 방법 등에 의해서 그 선의의 제3자였다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보장이 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빠져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체의 고유한 방어 방법 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절차 보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을 고려해서 즉 실효성 확보라면 어떤 올가매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절차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게 없었다면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이익 사이에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범위를 포착하는 그 큰 이익 갈등되는 이익을 생각해 본 상태에서 교과서를 이제 읽어 나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그 어떤 속아내기 위한 그런 이론을 거기서 무조건 그냥 즉흥적으로 속아낼 수는 없으니까 속아내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그 이론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은 되는데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218조 3항에서 우리가 채권자 대리소송에서 말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2항에 있어서의 단순한 목적물의 소지인한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목적물의 소지인은 그 권리 의무 관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목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요. 창고업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뭐 그 사람 고유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단순히 창고업자 같은 경우에는 판결 효력을 미쳐도 된다. 그래서 그 목적물의 소지인에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218조 2항에 있고 그다음에 218조 3항에 가서 보면 원래의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기속 주체에게 이익의 기속 주체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 대리소송의 그 예를 하나 생각하는데 실제 판례는 채권자 대리소송이 그런 예이긴 하지만 218조 3항을 고지고대로 다 적용해서 풀로 하지 않고 알았을 때 하나에서 한정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